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예, 김용준 멘토님. 예. 제가 늘 질문을 드립니다. 예.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우, 열심히 주식 투자해야죠. 벌써 무슨 휴가 계획이에요. 아, 예. 그래도 휴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강세에다가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 그래서 일본 갈 거냐, 중국 갈 거냐인데, 일본은 정서상 안 맞을 것 같고 중국을 좀 다녀야 되겠죠. 지난해에는 그럼 여름 휴가를 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못 갔어요. 예. 여기 저희 전문가님들이 보통 여름 휴가를 못 가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지금 세월호 사태 이후에 국내 여행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 캠페인을 연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좀 적극 동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그러고요. 우리는 이제 주식만 열심히 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가 좀 여름 휴가도 좀 잘 갈 수 있게 장이 지금처럼 오늘만큼만 좀 튼튼하게 잘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이 오늘 좀 빠르게 합리적 구간으로 회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대박 플러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코스닥 524포인트 정확하게 저점을 찍었고, 코스닥에서 524포인트 종가를 살짝 들어서 마감했다는 것, 이것이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보기로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정확히 코스닥 강한 상승세를 오늘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문제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아직도 모자라죠. 이 거래대금 모자란 부분이 전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유럽계 자금이 들어와 주면서 해소가 좀 될 듯 보입니다. 일단 유럽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 상태로 갔다는 것은 위험 자산으로서의 회귀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한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장 김용준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좀 반등이 왔습니다. 네. 코스피도 그렇고 네. 코스닥도 그런데요. 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단어의 연관성을 한번 퀴즈를 내보면 어떨까요?
예. 적벽대전, 예. 살수대첩, 예. 이순신, 예. 300. 예. 이 공통점이 뭘까요? 예. 싸움이죠. 예. 열약한 조건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의 강한 상승장의 연속선상에서 일시적인 변곡점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번 하락은 저는 건전한 하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판을 갈아엎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할 것 같은데, 자, 고점 570포인트 기준으로 요번에 이제 500포인트가 깨지냐 안 깨지냐, 520포인트가 지지되냐 어쩌냐. 사실 그거에 크게 의미는 두질 않았어요. 근데 앞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건전하지 못한 상승 종목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밥그릇이 그 밥그릇. 그러니까 뭐냐면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맨날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걔네들 낙폭 커지고 재차 반등. 이런 패턴에서 오늘은 바닥권에서 대부분 돌아 나왔던 것들이, 어제는 거래소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타났고요.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큰 맥락에서, 정말 큰 맥락에서, 우리 짧은 맥락이 아니라, 최소한 요번에 그 개별 중소형주들 바닥에서, 고점 대비로 거의 30-40% 정도 무너졌죠. 그럼 이걸 종목의 하락으로 볼 거냐, 아니면 건전한 조정으로 볼 거냐. 건전한 조정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3배, 4배 가는 종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20-30% 조정, 30-40% 조정이라고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느낌상으로 오늘 굉장히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신호의 변화를 좀 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단기 펀드, 외국인 단기 펀드는 팔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기관 애들 팝니다. 원래 얘네들은 바닥에 팔고 고점에 사는 애들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한 가지만 신경 쓰시자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중장기 펀드, 외국계 중장기 펀드에 재매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근데 결국 최근에는 계속 어떤 현상들이 반복됐냐면 단기 펀드들이 쫙 밀어내면은 중기 펀드들이 약간 매도 규모를 축소하는 매수 전환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됐다는 거죠. 금요일 역시도 어떤 현상이 보였냐면 결국은 금요일 날 장중에 낙폭이 확대됐을 때 결국 장막판에 오후장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40억에서 플러스 60억 냈으니까 오후장만 100억 정도 들어왔죠. 기관들도 정확하게 매도 규모 170억에서 110억대까지 줄이기 때문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전장에 그거에 대한 연속성을 테스트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외국인들 200억 이상 매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매수를 전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수급은 이제 어느 정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갔다. 결국 이게 수급의 단기적인 바닥이 아니라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2년짜리, 3년짜리 펀드가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2년짜리, 3년짜리 펀드가 수급 조절을 하는 중간 과정이라고 일단 보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단 키코에 대한 부담,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기업의 실적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성장성으로 묻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때가 와 가고 있습니다. 요번 주면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때가 왔을 때 확인되면은 우리는 본격적으로 또 수익 챙기는 구간이 곧 도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힘드셨던 거 좀 털쳐버리시고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때가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는 가까이에 지금 진짜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군은 좀 낙폭이 나오더라도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가. 그 부분 분명히 오늘 장에서 체크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신 따라다니는 매매 결코 여러분들께 도움되지 못하다는 것도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좋은 종목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좋은 종목군을 꼭 쥐고 가야 된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MDS 테크나 바텍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에 낙폭을 좀 키웠다가 시장이 무너진과 동시에 낙폭을 키웠죠. 그러나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빠지다 보니까 빠르게 회귀하는 모습들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야 되는 그런 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계속 아침 방송마다 강조드렸던 SK하이닉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은 또 나옵니다. 왜? 대세 상승장이 나올 것이라고 김영준 멘토님도 예견하고 있고 저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예,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입니다. 자, 이 LG이노텍을 제가 대박 플러스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고, 그 소개시켜드리고 난 이후에 약 30% 가까이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LG이노텍,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LG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G3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가 이제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국계의 뚜렷한 수급이죠. 이런 부분들이 LG 그룹주들을 굉장히 강한 상승장으로 이끌었는데요. 특히 LG이노텍은 최근 들어와서 계속 상승의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김영준 멘토님, 네. 이 LG 그룹주 언제까지 좀 상승할까요? 저는 사실은 LG그룹주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봐요. 네, LG그룹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LG전자가 뭐 G3, 뭐 그리고 뭐 얘기돼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LG가 그 휴대폰 사업부 자체에서 3위 자리를 이어갈 수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자, LG전자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요.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움직이는 거. 진짜 이유가 뭐냐? 사실 LG이노텍 하면은 지금 대부분 이제 그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LED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LED 매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LG이노텍에서 전체적인 매출의 50% 이상 차지하는 건 광학 쪽이고요.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판 소재 쪽이 한 20% 정도, 그리고 LED 쪽이 한 15%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전장 부분이 한 12%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부 자체에서 망가지는 사업부는 없습니다. 망가지는 사업부는 없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매출 구조도 크고요. 그리고 이익 기여도가 가장 큰 쪽이 사실은 광학 부분이죠. 그럼 자, 광학 부분이 왜 올라오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애플의 채택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엄청난 경쟁력이 있어서 애플이 채택 비율이 올라가서 올라오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예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물량 왕창 몰아주고요. 얘네들이 길들이기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삼성이 말 안 들으니까 LG 쪽으로 왕창 몰아주고요. 안 되니까 또 일본 업체로 몰아주고 얘네들이 이 짓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이노텍의 실적은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반기에 아이폰 의 추가 출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들 관련 업체들에는 호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이러한 실적이 유지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애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LED 사업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 근데 LED 사업부를 한 가지 체크하실 게 LED에 대한 지금 과잉 설비 투자에 대한 고정비 지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사업부 단독으로 놓고 볼 때는 매출이 올라온다고 해도 손익분기점 돌파하려면 4, 4분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판 소재나 전장 부품 그냥 그럭저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LG이노텍을 끌고 오는 거는 애플에 대한 영향력이고 LG 디스플, LG이노텍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업황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기보다는 애플 영향력 커지는 거라고 했고 시장 점유율 지금 말씀드리지만 4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사실은 정확하게 바닥에서부터 따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 바닥 74,200원에서부터 13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바닥에서 2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 정도 올라왔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라고 했고요. 이제 일반인들 눈에 보였습니다. 일반인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항상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LG에 대한 추가적인 장밋빛 전망보다는 이제는 경고성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그 상황 봐가면서 물량을 조절하는 그런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예, 김영준 멘토님께서 좀 경고성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LG이노텍은 저도 대박 플러스에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바닥 대비 2배 가까이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감은 부여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실적적인 측면이 완연히 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자리대가, 전 고점대에서 한참 동안 행보하다가 떨어진 자리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대에서는 기간 조정이 나와도 나와야 될 자리대인데,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자,
여기서 다시 이격을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추격 매수해야 될 때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밑에서 잡고 계신 분이라면 익절가를 잘 잡아놓고 대응하신다면 자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가에 대한 부분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하나머스트 스펙인데요. 자, 스펙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펙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일단 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나머스트 스펙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원 서비스 업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조금 부여가 됐는데 오늘 상장되자마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김영준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 조금 의외입니다. 네. 의외로 지금 상장되자마자 상한가를 갔는데요. 네. 자, 이 하나머스트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하나머스트 스펙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펀드라는 개념과 스펙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펀드라는 것은 그 특정인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좋은 주식을 사서 거기에 대한 평가 차익을 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스펙은 일단 한시적인 어떤 법인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한시적인 법인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 좋은 기업을 인수해서 적정 가치를 받아서 넘어가서 그 가치를, 그러니까 스펙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고, 스펙이라는 것은 액면가 5,000원이면 5,000원에 그 가치만 부여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스펙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뭐냐면 스펙의 1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뭐냐면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이트레이드 스펙 쪽에서 사실 하이비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냈습니다. 엄청난 대박을 냈죠. 뭐 1,000원대나 1,500원대 인수했다가 결국 이제 이게 중간에 이제 액분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지만 최소한 5배 이상은 벌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상당히 높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2호 스펙이라는 게 큐브엔터 그리고 한국투자라는 게 K샤인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면서 마치 스펙만 투자를 하면 뭔가 대박이 나는 것과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었죠.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1호 펀드나 1호 스펙 이런 것들은 항상 실패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실패를 하면 그 펀드 모집이나 자금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성공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고서 따라붙은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옆집에 그 영희 엄마가 투자를 해서 돈 버니까 따라붙으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지금 스펙이 약간 그런 지금 분위기들이 좀 형성됐어요. 그래서 머스트 스펙이라는 회사는 그러면 결국은 얘가 오늘 상한가를 치려고 했으면 최소한 뭐가 나왔어야 되냐. 얘가 뭐를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적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수 업체가 설정이 됐다면 상한가 가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비상장 업체인데 머스타드 스펙이 삼성전자를 인수를 했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보고서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얘만 갖고, 그러니까 스펙만 갖고서는 아무 가치도 부여할 수 없는데 얘가 왜 상한가 갔냐? 결국 얘는 뭔가를 투자를 해서 성공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니까 환상과 착각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못 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특징주로 잡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 스펙이 뭐고 그리고 왜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은 올라가면 좋고요. 빠지면 나쁘다고 보는데 주식이 올라가면 따라붙다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스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돕고자 김영준 멘토님께서 특징 종목으로 잡아오셨는데요. 자, 이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우회 상장의 요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이런 스펙을 자주 이용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요, 우회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졌는데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해서 쉽게 들어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펙도 굉장히 기업 인수에 대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고요. 원래 이제 M&A 자체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엄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설픈 회사가, 그러니까 상장 요건이 안 되는 회사가 단지 스펙을 업고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거죠. A&D 투자, 그러니까 뭐 쓰레기 같은 회사를
인수해서 정상화시켜서 나중에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대파한다라는 게 M&A 한 방법이었고요. 어느 날은 뒷문으로 들어온다. 그래갖고 우회상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펙이라는 걸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M&A 기법이 작용한다라고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건이 안 되는 회사들은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결국 스펙의 가치는 얼마나 우량한 회사를 얘네들이 잡아올 수 있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단지 이제 스펙의 적정 가치 평가하는 거에서는 스펙도 정확하게 액면가 500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정도가 됐다면 상당한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대체 얘가 뭐를 잡아올 거냐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 실체가 드러나오지 않았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만 부여가 됐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즉 기대감은 분명히 이 하나머스트 스펙에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조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핫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SDI인데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이 삼성 SDI와 삼성물산을 최대 수혜로 지금 많이 꼽고들 있는데요. 그 얘기와 동시에 지금 삼성 SDI가 최근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계속 조정, 즉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구간 같습니다. 자, 왜 이게 변동성이 확대가 될까요? 최대 수혜가 된다는 얘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변동성은 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김영준 멘토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날짜가 남았죠. 무슨 얘기냐면 삼성 SDI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대 수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후차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삼성은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 SDI를 무조건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합병을 시키면서 삼성의 전지산업부의 최고 핵심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삼성 SDI라는 회사는 과거에는 무슨 회사였냐면 디스플레이 회사였죠. 근데 이제는 디스플레이 회사가 아니라 전지 전문 회사이고요. 전지 전문에서 소재 쪽의 전문 업체인 제일모직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6월 27일 날 거래 정지가 되고요. 7월 15일 날 재상장합니다. 근데 형태는 뭐냐면 흡수합병입니다. 흡수합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업체는 없어지고요. 한 업체는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는 회사는 존재를 하는 거고요.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해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수 청구권이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하로 가서 반대표를 던졌을 때는 전 물량을 다 받아주고서 반대표를 묶어서 그 물량을 사주면서 합병을 시켜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를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오토넷이 상장할 때 1차로 합병 결렬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합병가 밑으로 주가가 형성되면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2차 합병 논의를 하면서 무조건 그 주가 위로 형성시키면서 대규모의 기관 자금들이 들어왔던 거죠. 근데 기관들이 방어를 하고서 걔네들이 방어만 해주고 끝나느냐?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차라는 게 정확하게 거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13배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기준으로 그때 8만 1,000원인가가 합병 가격이었을 건데 8만 1,000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40만 원, 50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삼성 SDI의 접근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정상적으로는 삼성 SDI의 투자 시기는 아직 좀 빨라요. 왜 빠르냐면 아직은 2차 전지나 태양전지 쪽에 개화 시기에 대한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겼어요. 왜냐하면 안 올리면은 합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야 돼요. 그럼 삼성 SDI 매수 청구권 가격은 얼마냐? 15만 1,660원입니다. 그러니까 15만 1,660원 밑으로 못 빼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하방을 잡았을 때 장이 폭락을 했을 때도 15만 1,660원이 됐던 거고요. 제일모직 기준으로 6만 7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제일모직도 6만 7천원 밑으로 못 가고 삼성 SDI도 15만 1,660원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받쳐서 지금 레벨업을 하고 있는 거고 요즘에 분위기 좋잖아요. 뭐가 좋냐면 삼성 지배구조 조정의 핵심 종목이다라고 하고 자산가치 있다 뭐 있다 하면서 주가 올리면은 명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에서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죠. 근데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냉정하게 보면 지금 업황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 실적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키워드를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검색을 하실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갑자기 느닷없이 삼성 SDI 지분을 2배를 늘렸어요. 딴 주식 팔아서 삼성 SDI 지분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위치가 누구냐는 거죠. 삼성 이재용 회장은 향후 삼성그룹의 전자그룹을 통합할 수 있는 회장 위치를 차지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쪽에 지분을 2배로 올렸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삼성그룹 지배주종의 최고 핵심 종목으로 저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딱 하나만 찍는다면 저는 삼성 SDI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투맨쇼, 그 전에 주식 승천, 기타 등등 그 점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 구조조정의 핵심은 삼성 SDI다. 그리고 앞으로 업황도 이쪽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는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되고요. 만약에 지금 업황만 좋다면 20만 원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수익은 못 낼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초과 수익이 날 거고요. 그때는 언제까지냐면 7월 15일까지입니다. 7월 15일까지는 안전장치는 있다고 보시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중장기적인 투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LG전자는 좀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투신권에서 삼성그룹주들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삼성그룹주를 굳이 따라가실 필요 없다. 제가 투신권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다녀봤자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단기적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 SDI는 굉장히 크나큰 수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지분 확대에 대한 부분, 그게 분명히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옥석 가리기에서도 삼성 SDI는 옥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멩이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께서 조정시, 눌림시 매수하는 전략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아직까지 합병에 대한 그 부분, 즉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다 결정됐어요. 예,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합병 매수 청구가가 결정됐다는 거는 합병 비율도 결정된 거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모직에서 패션 사업부는 에버랜드를 넘겼고요. 전자 소재 쪽으로는 제일모직이 67,000원의 가격, 얘에 대한 거는 151,660원. 그래서 합병이 결정되고 그거에 대한 매수 청구권 가격까지 결정된 거고요. 정확하게 6월 27일 날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재상장됩니다. 예. 매수 청구권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합병 비율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 수익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동성홀딩스가 3.77%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3.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ICD가 오늘장 4.34% 상승 마감하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동국 SNC를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SK이노베이션 손절가를 기존 85,000원에서 98,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7.8%로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 4위는 변동 없이 정동 멘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크윙 14.3%로 3위를, 엑세스바이오가 13%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위는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트리얼이 8.4%를 기록하며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김용준 멘토의 실리콘웍스가 19.2%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73.7%를 기록했고요. 조민규 멘토가 64.1%로 2위를, 정동 멘토가 35.5%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크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26.2%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명예전당을 빛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들어와서, 조금 코스닥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제 종목들이 손절되거나 익절되면서 빠져나가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최근 들어 강하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자, AS부터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NIST, 여전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NIST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요. 역시 동성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큐빅 역시,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바로 지난, 화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이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 지금 좀 부합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을 띌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잘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분들과는 조금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절이나 익절이라도 성장성 있는 종목은 지고 가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한 번씩 급락을 줘서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개인들, 물량 털어내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당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든 카드 제가 들고 왔는데요. 그 키워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섬유입니다. 섬유 회사는 소리겠죠. 예, 이 회사의 동사의 바로 주력 제품인 것 같습니다. 스판덱스네요. 세 번째가 대한해운 지분을 인수했다는 겁니다. 자, 동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벌써 이미 대한해운 지분 인수로 눈치를 채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대구 경북 쪽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대구 쪽에 위치한 회사죠. TK가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전에 TK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그 TK가 대구 경북 쪽인데. 이 대구 경북 쪽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섬유 회사입니다. 대구가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섬유 사업 쪽이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 회사가 아직도 섬유 회사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지금 실적 성장세에 놓여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구 경북의 회사, 그리고 대한해운 지분을 인수한 회사, 어떤 회사인지, 자, 히든카드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TK, 앞에 TK 붙었죠, 그죠? TK 케미칼입니다. 자, 이 TK 케미칼은, 언뜻 보기에는 화학회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케미칼이라는 이름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스판덱스를 만드는 회사이고, 섬유 자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 이 스판덱스 섬유 가격이 지속적인 상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이익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해운 지분을 인수했는데요. 이 지분법 이익이 2014년도 예상되는 이익이 120억이나 됩니다. 그 부분도 자 기대감이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이 동사가 연초 시행사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분양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 시행사업은 노다지와 같은 쪽입니다. 자, 시행은 결과적으로는 분양이 안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의 건설 경기라든가 지금의 건설 어떤 붐을 보시게 되면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충분히 분양이 완만히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약 20%나 됩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이 시행 마진에 대한 부분 충분히 동사의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는 간단합니다.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판덱스사입니다. 원단인데요. 이 스판덱스사는 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고온에서의 낮은 변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판덱스. 여러분, 스판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잘 늘어나면서도 찢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열적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기능성 소재라는 거, 그래서 고부가 가치 상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판덱스 섬유 가격이 국제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이 동사의 주가에 충분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 스판덱스 마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스판덱스 마진을 지금 파란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밑에 검은색 선이 뭐냐 하면은 PTMEG라고 해서 이 스판덱스의 원재료입니다. 이 원재료 가격은 하향되어진 상태에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스판덱스의 마진은 점차적으로 2013년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점들이 바로, 자, 원자재는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고, 자, 거기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인 스판덱스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사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는 딱 2장인데요.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히 나온 부분이 아니라 사진으로 보여드릴 만한 게 없었어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 대한해운의 지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동사의 긍정적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행 마진, 지금의 건설 경기를 본다면 IS 동사가 최근에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건설 붐, 즉 건설 경기가 조금은 살아 돌아오겠다고 봐야 되고, 분양 시장이 어느 정도는 조금 다 살아 돌아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동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매수 가격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K 케미칼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인데요. 오늘 종가가 2,515원, 약 한 1.21%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TK 케미칼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일봉을 좀 확대를 해봤는데,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고점대를 형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지지대로 잡아가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박스권이 지금 돌파가 됐어요. 박스권이 요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다가 이 부분이 강하게 돌파가 됐고,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됨과 동시에 이 박스권 돌파가 되면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강한 지지를 최근에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항대로 작용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 고점대였던 자, 2012년도의 고점대를 뚫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동사의 어떤 이익 성장성이 차트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515원 마감이 됐습니다. 거기보다 15원 정도 싼 2,500원 정도의 매수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3,180원대까지는 좀 늘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80원대의 가격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전 고점대에서 밀려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봉으로 체크해 본다면 주봉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그죠? 이 부분이 자꾸 저항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주봉에서의 어떤 저항대, 그리고 주봉에서 지지대를 받았던 구간, 저항대가 됐던 구간, 이게 일치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3,18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3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급락이 나와서 한번 좀 터치하고 갈 수도 있는 구간대 맞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종목군은 지고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장중 터치한다고 해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K 케미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는데요. 여러분들 TK 케미칼 제가 대구 경북 산다고 해서 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익 개선, 즉 수익성 개선을 위해 들고 나온 종목이니까 히든카드
유심히 관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의 히든카드 TK케미칼이었습니다. 네, 종목 AS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 아시지만,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에서 제외를 해야 될 종목은 아닌 건 아시죠? 이제 그동안 워낙 이제 중소형주들 좀, 약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낙폭들이 컸는데, 사실 오늘 처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반등의 진정한 의미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종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목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고 종목이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빠졌고 이유 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은 바닥에서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은 나중에 추세를 따라 움직이는 종목은 따로 선정되는 거고요. 추세를 못 따라가는 종목들은 이탈을 하는 건데, 자, 동국 SNC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국내 풍력시장 개화, 우리나라에서 지금 40조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계획 발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풍력 쪽에 대한 비중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풍력 쪽에 윈타우 쪽에 최고 수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미국입니다. 북미 쪽. 근데 작년에 북미가 풍력 쪽에 발주량이 나온 게 1기가와트 조금 넘었죠. 근데 올해는 8.5기가와트 나오기 때문에 미국 풍력 시장의 개화 확대되는 거에 최대 수혜이다. 필요하시면은 풍력편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올해 실적 무조건 좋아지는 데 불구하고 빼는 이유는 제가 주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ICD하고 크루셜텍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못 빼고 다른 종목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휴비스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비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라메드 섬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섬유 쪽, 그러니까 섬유 쪽은 제가 사양 쪽이라고 분명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휴비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아라미드 섬유. 이게 일종의 방탄복도 되고요. 소방관들의 방화복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다. 그래서 철보다 강한 섬유를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신성장 에너지 엔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휴비스라는 게 아라미드 섬유가 결국은 뒤편과 코롱의 법적 분쟁이 일어났던 거에 1조짜리 소송권이 진행됐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휴비스에 대한 기업 가치는 재평가될 거다. 기존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 엔진이 있다는 게 최고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쪽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왜 움직이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최근에 LG가 움직였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플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애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실리콘웍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무슨 반도체 업체냐면 시스템 반도체,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팹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반도체 설계 업체. 그러면 얘네들은 생산 라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만 하는 쪽이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애플이라는 회사가 자꾸 물량을 줬다 뺐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실리콘웍스가 대표적으로 물량을 뺏겨가지고 실적이 안 나왔던 업체입니다. 근데 올해 물량이 확실하게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실적 개선은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루셜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분기에 나온다. 3분기에 뭐가 나오냐? 중국 쪽에서 대규모 지문인식 쪽 관련한 매출 공시가 뜰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정확하게 6월 이제 중순이니까 거래일수로 한 20일 내지는 30일 정도 지나면은 3분기 접어들죠. 3분기 정도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많이 빠진 게 아니라 다 빠졌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ICD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계속.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A3 라인 발주 임박했습니다. 발주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AP 시스템 쪽에서요, 정확하게 598억짜리 어제 공시가 떴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A3 라인 국내 1호 발주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줄줄이 발주가 나올 걸로 일단 보고요. 결정이 됐습니다. 참 말도 많았어요. 네가 어떻게 알고 발주로 확정됐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일부 설계 변경이 있으면서 당초에 나오기로 했던 시점에서 사실은 2월 중순부터 계속 나온다 했었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속 조금씩 늦춰지다가 2월달 지나고 3월달 지나고 4월달 지나고 5월달까지 지났고 6월달에 연휴 지나고 바로 나왔죠. 근데 중간에 딱 하나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노광기 발주 9개월짜리가 이미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저희 히든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갖고 키워드를 빼고 바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제가 지금 준비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인포뱅크입니다. 무슨 전자결제 업체는 아니고요. 뭐 그런 업체들 아니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스마트카에 텔레매틱스에 오토사를 한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뭐냐면, 텔레매틱스도 좀 어려운 단어고요. 오토사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토사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차트를 띄워놓고 얘기를 할게요. 인포뱅크에 대한 차트를, 예, 띄워놓으면서 바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오토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회사의 기업이 좀 정확하게 좀 보이는데, 자,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카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IT라는 게 많이 들어가고, 반도체라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반도체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신 환경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자동차와 태블릿 PC가 연결되는 통신 환경을 통한 전체적인 원격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얘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수없이 많은 반도체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애플 게 들어가고요. 어떤 데는 삼성 게 들어가고, 어떤 데는 여기 게 들어가고, 각각가 들어가면, 예전에 이제 애플의 맥킨토시가 호환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가 명령을 하는데 반도체가 서로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명령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토사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이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오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사라는 일종의 플랫폼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사 관련 종목은 향후 굉장히 큰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오토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능이 발달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텔레매틱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토사라는 플랫폼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포뱅크는 뭐냐면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통한 자동차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이고요. 일종의 PC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료 화면이 지금 준비가 될지는 모르는데 요거 잠깐 좀 한 번만 우리가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예. 자,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자동차의 모든 어떤 정보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는 거고, 이 안에 하여튼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차량 인포매틱, 그러니까 텔레매틱스, 요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얘네들이 하는 거고요. 이게 일종의 텔레매틱스가 이제 통신 환경을 갖고 있어야 돼요. 통신 환경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GM에서는 3G, 4G를 통신에다 탑재하는 것만 갖고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들의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반이 되고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애플과 현대차가 스마트카에 텔레매틱스 차량 장착을 해서 판매를 한다.
그리고 미래부하고 자동차에서 전자 제어 장치 보안 소프트웨어 구축 과제를 진행을 해서 얘네들의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얘기냐면 수없이 많은 이 반도체가 부딪히다 보면 보안의 문제가 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자동차의 그 스마트카가 되는 거에 최고 핵심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인포뱅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돼서 매출이 가시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워낙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따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매매 전략 들어갈게요. 지금 매수가는 오늘 종가 현재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워낙 종목들도 많이 빠졌고요. 현재가는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은 단기 앞에 고점 정도의 목표가 10,000원 정도를 잡는데 물론 목표가는 수정할 겁니다. 목표가는 수정할 거고요. 손절 라인은 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매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시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저는 인포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섬유 회사를 들고 나왔는데 김영준 멘토님께서 휴비스를 설명하시면서 섬유 회사를 사양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 또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여전히 이제 지금 빠르게 정상적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대응하실 것 당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